낯선 땅, 따뜻한 사람. 작년 남편의 직장 문제로 낯선 땅끝 마을 해남으로 이사하게 됐다. 20년을 살아온 터전을 떠나 아는 이 하나 없는 타지 생활이 시작됐다. 두 아이는 이미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통해 이웃과 인연을 맺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서둘러 구한 전셋집은 이름 모를 벌레가 들끓었고 비라도 내리면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어 대야와 물통을 들고 집 안을 분주히 오가야 했다. 고향에 두고 온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던 낙도 한 달이 지나자 시들해졌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눈물이 흘렀고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 우울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소개로 그의 초등 동창이자 먼 일가 친척인 언니 부부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해남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바쁜 농사실 중에도 언니는 짬을 내어 두 사람을 불러내 밥을 사주고 땅의 소중함과 삶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언니의 남편은 나이로는 친오빠뻘이라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친화력이 놀라울 정도였다. 선생님은 어느 곳에서든 팔짱만 끼고 있으면 영원한 외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며 이왕 해남에 왔으니 천천히 활동의 반경을 넓혀보라고 권했다. 처음 소개받은 곳은 군청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었다. 운동을 마치면 같은 건물 4층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몸이 움직이자 마음도 따라 활기를 찾았고 낯선 이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내심 놀라기도 했다. 밝아진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친오빠처럼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고 잘 맞을 것 같다며 한 친구를 연결해 주었다. 그 인연 덕에 그곳의 봉사단체에 합류하게 됐다. 한 곳에서는 매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 나르는 일을 돕고 작년 12월에는 그 많은 양의 김장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목과 허리, 어깨가 쑤시고 발이 시려웠지만 20년 넘게 봉사해 온 어르신에게서 예전에 더 열악했던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감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우울함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민망하게 느껴졌다. 어제는 두 번째 봉사단체에 처음 나갔다. 어르신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배식을 돕는 일이었다. 위생수칙에 따라 모자를 쓰고 긴 앞치마에 면장갑과 고무장갑, 장화까지 갖춰 입고 거울을 보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주부 경력 20년에도 주방일이 영 서툰데 차림새만큼은 영락없는 프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보조 역할이었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딴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었고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요즘의 하루는 이렇다. 오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돌아와 가볍게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이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한다. 봉사가 있는 날에는 일찍 서둘러 운동을 마치고 나서지만 다행히 출근이 오후라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 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곧 첫 월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레는 건 언니 부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기 때문이다. 배추를 절이는 날이면 고무장갑을 끼는 것도 번거롭다며 맨손으로 짠물을 만지던 언니의 손이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었다. 갓50을 넘긴 나이에 그 손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서 핸드크림을 하나 사두었다. 밥도 사고 선물도 전하고 싶은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긴 삶의 여정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깊이 알게 됐다. 받은 배려와 온기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울의 늪에서 손을 내밀어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준 언니와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사연. 딸과의 전쟁.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함께 자라서인지 옷차림이 늘 수수했다. 핑크나 보라보다는 회색이나 감색 계열을 즐겨 입었고 치마보다는 편한 트레이닝복을 훨씬 좋아했다. 초등학교 내내 치마를 한 번도 입지 않았고 머리도 뒷머리 중앙 아래쪽에 하나로 묶는 것만 허락했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려 묶어주면 바로 풀어버리는 아이였다. 머리는 허리까지 기르면서도 6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묶고 다녔다. 딸아이 친구들 중에는 저학년 때부터 원피스에 부츠를 신고 머리 스타일에도 부쩍 신경 쓰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느 날은 딸아이 친구가 짧은 핫팬츠에 운동화를 신고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딸에게 비슷한 옷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다. 레깅스 위에 반바지 입는 건 답답해서 싫다는 이유였다. 옷을 사주겠다 해도 신발이나 모자를 사주겠다 해도 파마를 해주겠다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싫다였다. 한 번은 딸아이 친구가 그 광경을 고고는 엄마가 사준다는데 왜 싫다고 하냐며 자기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신다고 부럽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 아이가 이번 방학 들어 조금 달라졌다. 며칠 동안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옷을 사달라고 꺼낸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함께 지하 상가로 향했다. 늘 일자 바지만 고집하던 아이가 스키니진을 찾아 직접 입어보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덩달아 한 벌을 집어들었더니 엄마가 스키니를 다 입느냐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직 전다고 받아쳤더니 별말 없이 웃고 넘어갔다. 며칠 뒤 이번에는 오리털 점퍼를 사달라고 했다. 기분 좋게 아울렛 매장으로 나갔는데 점퍼를 고르던 딸아이가 불쑥 이 옷이 어디 브랜드냐고 물었다. 브랜드를 아냐고 되물었더니 친구들은 다 이름 있는 거 입는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디자인이나 색상도 아닌 브랜드를 묻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 그런 옷을 입고 싶으냐고 따지자 딸아이는 엄마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아이가 뒤늦게 또래 친구들의 관심사에 눈을 뜨는구나 싶었다. 전에는 좀 더 또래처럼 자랐으면 했는데 막상 그 변화가 눈앞에 보이니 왠지 두렵기도 했다. 그리고 교복 문제로 결국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사를 가게 된 조카가 1년도 채 입지 않은 교복을 물려주고 갔고 그것을 입으라 했더니 딸아이는 입이 잔뜩 나와 발소리까지 높여가며 불만을 표했다. 거기에 치마 교복은 죽어도 싫다며 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렸다. 학교에 문의했더니 여학생도 바지 교복을 맞춰 입을 수 있다고 해서 바지 한 벌을 새로 맞춰주었다. 교복을 찾으러 가서 살펴보니 작년 것과 올해 것 사이에 차이가 없지는 않았다. 넥타이가 조금 길어졌고 블라우스 뒷목에 덧댄 천 색상도 달랐으며 치마는 더 타이트하고 짧아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집에서 교복을 본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 다 다르다며 새로 맞춰달라고 했다. 화가 솟구쳤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다. 바지를 찾아오면서 이미 다 확인했고 실제로 넥타이는 새 것으로 샀으며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친구 교복을 잠깐 빌려와서 직접 비교해보라고 했다. 두 벌을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더니 안쪽 라벨 색과 치마 길이 딱 2가지 차이뿐이었다. 치마는 어차피 줄여 입을 것이고 안쪽 라벨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 딸아이는 그래도
불만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타일렀다. 교복이란 원래 졸업하면 후배에게 물려주고 후배는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메이커 교복이라야 폼이 난다느니 공동구매 교복은 질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밤늦게 딸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친구들이 다 새 교복이라 기분이 별로였던 것 같다며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촌 언니 교복 입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로 끝맺은 짧은 문자였다. 읽다 보니 눈물이 찔끔 났다. 중학생이 되는 딸과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다. 세 번째 사연. 힘겨운 서울살이. 고향이 좋아 부모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딸이 3년 전 푸른 꿈을 안고 직장을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소정의 보증금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다세대 주택을 어렵사리 구해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길 조심, 차 조심, 문단속 잘하라는 당부를 수도 없이 하고 자주 전화를 주고받으며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부엌 쪽에 비가 새어 엉망이 됐다는 연락을 해왔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더니 알겠다는 말만 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날이 맑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다시 비가 오면 어김없이 물이 새는 상황이 반복됐다. 수리를 재차 요청하면 전화를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먼 거리라 당장 달려갈 수도 없어 일단 계속 요청해 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 결국 가을이 되어서야 겨우 수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월이 되자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보일러가 작동을 멈추고 수도까지 얼어붙었다는 연락이 왔다. 집주인에게 한 번만 와서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관리를 못한 것은 세입자 잘못이지 왜 자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느냐며 짜증을 냈다고 했다. 딸이 퇴근해 돌아온 집의 실내 온도는 4도였다.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전기장판을 최대로 켜도 추위를 버티기 어려워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보일러도 안 되고 물도 나오지 않으니 한 번만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정중히 부탁했다.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집만 그렇냐며 딸이 성인인데 왜 엄마가 나서느냐고 다그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은 전화하지 말라며 또 끊었고 그 이후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실내 온도가 20도가 넘어도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겨울인데 4도짜리 방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다 아침에 출근하면 얼굴이 온종일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딸이 안쓰러웠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친구 집과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딸의 처지가 마음에 걸렸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티는 그 시간이 고스란히 몸에 상처로 남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 가까스로 다시 연결된 통화에서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다 얼굴에 동상 기운이 생겼다는 말을 꺼냈다. 실내 온도 4도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느냐, 치료비라도 물어줄 것이냐는 말을 이어가는데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결국 더는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판단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계약 만기일까지는 절대로 돌려줄 수 없으며 나갈 때는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하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자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세입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 나가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내 돈 내고 들어가 사는 집에서 이런 서름을 겪어야 하는 딸이 드저 안타깝고 가엾다. 집주인이라면 세입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입자는 결코 만만하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 모든 임대인들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새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번째 사연. 고된 아홉수. 작년은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주변 사람들이 아홉수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그런 속설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2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첫 번째 실직을 맞이했다. 곧바로 재취업에 나서 새 직장을 구했지만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상사와의 갈등으로 또다시 그만두게 됐다. 그때부터 아홉수라는 말이 새삼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그 기운이 작용하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일이 연달아 꼬였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세 번째 직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결국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3달 만에 자리를 잃었다. 한 해에 3번이나 직장을 잃은 셈이었다.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세상이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회의와 원망이 밀려왔다. 그렇게 새해를 맞았다. 올해만큼은 반드시 안정적인 직장을 잡겠다는 각오로 구직 활동을 이어갔고 얼마 전 한 중소기업의 면접 연락을 받았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술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다. 면접 자리에서 사장은 호감을 내비쳤고 담당 과장도 함께 일하고 싶다며 반겼다. 그날 오후까지 의사를 전해달라는 말에 바로 연락을 드려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틀 후 아침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졌다. 길었던 백수 생활을 끝내고 작년에 고단했던 기억을 모두 뒤로 한 채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렸다. 다들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그 기분에 취업턱까지 쐈다. 오랜만에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다 헤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 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하게 됐다는 말과 함께 사장이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분명 전날 출근 날짜까지 통보해 놓고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 따졌지만 돌아온 것은 거듭된 사과뿐이었다. 화가 치밀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차올랐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해놓고 취업 축하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허탈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려웠다. 새해 들어 겨우 희망을 품었다가 이렇게 또 한 번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나니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작년의 나쁜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건지 나에게도 좋은 날이 과연 오기는 할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요즘이다.